몇 점을 맞으면 합격하고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모른다고? 물어볼까? 몇 과목이 필요해요? 1차에 2과목. 그것이 뭐냐면 부동산학 개론하고 그리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2차는 3과목이죠. 공법, 중개법, 공시세법. 공시세법은 최근 2군인데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5과목이 있는데 전체 과목 중에서 2차는 전부 다 법과목이고 1차는 하나는 학개론이고 하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법의 기초를 이루는 법이 민법이기 때문에 민법을 잘 하시면 2차 과목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2차까지도 공부하기가 상당히 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차를 할 때 민법을 잘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뭐 공부하는 요령은 별것이 없어요. 일단 1차를 합격해야 그 다음에 2차로 들어가서 점수를 따져서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을 같은 날 치죠. 근데 1차는 떨어졌는데 2차가 합격이 됐다. 그럴 때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가 무조건 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가락 40점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이 몇 점? 60점을 넘어가면 된다 이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과목이 성질이 완전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아주 논리적인 과목이고 요거는 개론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모아서 쭉 한번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산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수천 년에 걸쳐서 정립이 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점수가 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학개론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과목이다 보니까 출제 방향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아주 그냥 들쭉날쭉합니다. 크게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론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왔죠. 대신에 민법이 조금 수월하게 나왔고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시험 치는 내년은 조금 반대다 보시면 돼. 개론이 조금 수월할 수 있고 민법이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된 이야기지만 민법이 쉬운 해는 합격자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잘 되니까 이런 법들도 잘 풀린다고. 그런데 민법이 조금 어려운 애는 조금 합격자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실 때 가급적이면 민법을 잘해가지고 다른 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개론을 잘하는 분이 민법을 잘하기는 힘들어요. 개론을 잘하거나 아니면 민법을 못하거나 민법을 잘하면 또 개론을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렵습니다. 둘 다를 잘하는 분들은 상당히 좀 드뭅니다. 그럼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될까? 내가 마음에 드는 과목을 한 과목 찍어가지고 그 과목을 열심히 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가령 뭐 개론을 뭐 40점을 받았다. 그럼 민법을 얼마 받아야 됩니까? 80점을 받아야 6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민법을 열심히 해서 적어도 한 70점 이상은 챙길 수 있도록 40점은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 우리가 중개법 시간에 과락제도를 배웠을 거예요. 그죠? 40점 밑으로 내려가면 평균이 60점을 넘어가더라도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불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뭐 35점을 받고 85점을 받으면 평균은 60점이지만 35점 가락에 걸려가지고 이거는 불합격입니다. 40점 받고 80점 받으면 이건 합격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를 잘할 수 없으니까 어느 한 과목을 특별히 잘하는데 다른 한 과목도 40점 받도록 해야 된다. 근데 40점은 이 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문제를 내기 때문에 40점 받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략을 세울 때 민법은 한 70점 이상을 받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개론은 한 50점 이상을 받도록 한다. 이러면 뭐 가볍게 한 60점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차는 100점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80점을 넘어가는 요 5점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35점 받고 85점 받고 35점 받고 100점을 받더라도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은 최대한 점수를 몇 점? 80점이 만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20점 정도의 여유가 생기죠. 그죠? 여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공부하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몇 가지는 그냥 어려운 건 좀 제끼 놓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래가지고
민법을 잘하는 쪽으로. 그리고 지금부터 11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가 6주간 기본 과정을 봅니다. 이 기본 과정 부분에서는 기초 용어를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읽기는 읽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도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챙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구조에다가 역점을 둬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기본 구조를 보시고, 이 두 가지가 11월달, 12월달 우리가 해야 될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 2월달 넘어가면 이제 이 교과서를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8주간 할 테니까 그때는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이렇게 살을 조금씩 붙여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3월부터 3, 4, 5월까지가 3월부터 5월까지는 우리 민법 커리큘럼을 보면 13주가 잡혀 있을 거예요. 이 13주 동안은 좀 더 심도 있게 말 그대로 판례까지 붙여가면서 또 하고 이래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삼순환을 한 다음에 이제 기본 요약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쭉 1년 동안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11월, 12월 입문 과정에서는 일단 뭐가 중요하다? 법률 용어를 익히는 거 하고, 그 다음 기본 구조를 잡는데 역점을 두시고, 그리고 이 두꺼운 책을 전부를 세세하게 6주 동안 볼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이 기초가 안 돼 있는 부분이니까 본들 나만 열심히 하는 거지 여러분은 또 따라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매년 나오는 부분들을 위해서 일단 기본 과정에서 기본 구조를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그래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민법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민법 책을 보시면 제일 먼저 종칙이 나옵니다. 종칙. 어디를 보시냐면 그 출제 경향 분석되는 게 있죠. 머릿말 뒤로 넘어가면 출제 경향 분석이라는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찾았습니까? 페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는 없어. 재료 보니까 민법 종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민법 종칙이 몇 문제가 나오냐면 10문제가 나옵니다. 그 이제 이 정해져 있어. 규칙이 정해져 있고, 물권법이 통상적으로 한 1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법이 10문제, 그래서 34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6문제는 민사특별법에서 나오는데, 민사특별법은 보다시피 법이 몇 개? 5개죠. 그죠? 그 5개에서 매년 거의 한 문제씩 나온다 보시면, 법 한 개당 한 문제씩 나오는데, 한 개 남은 문제는 뭐 주택임대차에서 나오기도 하고, 요 근래에서는 그 부동산 실명법에서 2문제씩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실명법을 위주로 해서 아주 볼 거예요. 근데 민사특별법은 지금 1, 2월 달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3, 4월 달에 13주 과정 할 때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1, 2월 달까지는 그 민법 총칙에서 물권법, 계약법 요 세 파트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 가지가 민법입니다. 민법을 열심히 하고, 민사특별법은 민법이 제대로 갖춰지면 그 뒤에는 뭐 슬슬 따라가면 되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민법 종칙부터 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민법 종칙에 대해서 목차가 쭉 나와 있죠. 그 목차를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2페이지. 2페이지 보니까 권리 변동, 법률행위 이런 말 나와 있죠. 이 부분에서 보도록 합니다. 먼저 권리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아까 민법은 민법 종칙이 있고 물권법이 있고 계약법이 있습니다. 이 계약법이 다른 말로 채권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은 무슨 말일까? 계약은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해서 엮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가시면 된다고. 다시 볼까? 물권법 되어 있다고. 자,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사람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항상 권리 주체는 누가 된다?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행상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을 두 개로 나누라 라고 하면 뭘 나눌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이 아닌 건 뭐지? 사람이 아닌 걸 뭐란다?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걸 두 개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과 물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뭐가 된다? 주체가 되고 물건은 뭐가 된다? 객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법이란 것은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권리나 의무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주체는 항상 누가 된다? 사람이 되고 권리 객체는 뭐가 된다? 물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동차, 토지, 건물처럼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을 뭐라 하죠? 부동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의 의미가 뭐냐면 산이 무슨 말이에요? 산이란 말은 재산을 줄인 말이에요. 동은 무슨 말이죠? 움직인다 말이죠. 부는 무슨 말이고? 못 움직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다. 이제? 부동산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쭉 가면 물권법에 들어가면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거 말고도 뭐 미분리 가실이라든지 아니면 명의를 갖춘 수목이라든지 등기된 임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재산 이런 뜻인데 전체의 물건 중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책상, 걸상, 책처럼 일반적인 동산도 있고 그 다음에 준부동산 하는 것이 있어요. 준부동산 할 때 요 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니지만 인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다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이게 준부동산의 뜻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이 되냐면 일반 동산과 달리 이 준부동산은 등기가 되거나 등록이 된다는 점에서 부동산하고 유사하니까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 이런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장비 이런 것들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게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산이 뭐가 있다? 금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동산이 있고 준부동산이 있고 금전이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치는 그 중개사 시험은 부동산을 거래한다, 동산을 거래한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중요하지 동산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동산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만 신경 쓰면 될까요? 부동산만 집중적으로 신경 쓰면 되겠죠. 자, 다시 봅니다. 권리 주체는 누가 된다? 사람이 되고 권리 객체는 물건 중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 뭐가 된다? 부동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체, 객체를 봤습니다. 주체, 객체. 권리 주체는 사람이 되고 권리 객체는 물건이 된다. 다시 봅니다. 그럼 이제 물권법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물건을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왜 안 될까? 우리나라는 계급이 있다, 없다? 우리나라는 계급사회다, 평등사회다. 우리나라는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계급이 없어. 조선시대 같은 사회는 뭐야?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상층계급이 하층계급을 지배했죠. 그런데 지금은 계급이 없으니까 지배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고 사람이 뭘 지배한다고? 물건을 지배하는 거야.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법이다. 이렇게. 그럼 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냐? 물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소유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권리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권리. 맨날 그 정칙부터 시작하는데 왜 물건부터 보냐 하면 이걸 알아야 정칙을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물건에 대한 기초 개념을 지금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변한 사람이 백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할 때 이 권자가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유권 할 때 권자는 권리다, 권 아니다? 권리입니다. 근데 이 권리를 구성하는 부속품이 뭐냐 하면 권능이에요. 권능. 그럼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몇 가지 권능으로 만들어지냐 하면 세 가지 권능으로 만들죠. 그것이 뭐냐면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물건이 무슨 말이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것인데 물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뭐다?
소유권인데 여러분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네 보니까 옷도 입고 있고 책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내 거야 안 남은 거야? 내 걸 뭘 한다? 내가 옷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책이나 연필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소유권이 권리인데 그 권리를 만드는 부속품이 뭐다? 권능이라고. 권능인데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으로 만들어진다? 사용, 수익, 처분 권능으로 만든다. 자, 상상합시다. 저 시골 가수원에 농사를 짓는다. 사과를 따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뭐죠? 가수원 토지를 사용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을이 돼가지고 사과를 딴다고 뭐예요? 수익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돈이 필요하거나 그럼 어떻게 해? 그 가수원을 또 사고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고 이 처분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뭐다? 소유권이다. 그래서 소유권은 완벽한 권리예요. 알아듣겠죠? 자, 소유권이 뭐고 물어보면 뭐라 답을 할까? 사람이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다.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소유권이 무슨 말이죠? 한번 해봐. 사람이 무엇을? 물건을 어떻게? 사용, 수익, 처분을 어떻게? 지배하는 권리가 소유권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개념을 잡았죠. 그죠? 자, 그러면 물건에 가면 또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야. 용의 물건도 있고 담보 물건도 있습니다. 우리 갑에게 제안하기를 내가 당신 토지가 필요하니까 한 3년간 빌려주세요 하니까 갑이 뭐랍니까? 네가 1억만 주면 내가 그럼 3년간 전세권을 통해 빌려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전세금 1억을 걸고 3년간 그 토지를 사용하기로 전세권 뭘 했다고? 설정 계약을 맺었다고. 계약을 맺고 전세권 등기를 마치면 을에게 뭐가 설정된다?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설정이 됩니다. 전세권 할 때 요건자도 권리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권리를 구성하는 부속품이 뭐예요? 권능이죠.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했단 말은 무슨 말인가 따져보니까 을이 약속한 대로 계약은 약속이죠. 약속을 하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을은 약속한 대로 뭘 줄까? 1억을 맡기겠죠? 그러면 약속한 대로 갑은 뭘 줄까? 소유권을 통째로 줍니까? 사용 수익권만 줍니까? 사용 수익권만 주겠지.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1억을 맡기고 정해진 기간 동안 그 토지를 빌려서 어떻게 한다고?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는 있어 없어? 팔아먹을 수 없지. 빌린 것은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용 수익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3년 기간 동안 사용 수익은 하지만 처분을 한다 뭐 한다?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세권처럼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을 뭐라 한다? 용익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용익이 무슨 말이죠? 사용 수익을 줄인 말입니다. 물건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익물건이 무슨 말인고? 사람이 물건의 사용 수익권을 지배하는 물건을 말한다. 용익물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용익물건이라는 개념을 또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 한 개 한 개 알아가시면 돼요. 애올라면 안 돼. 그게 왜 용익물건이 됐냐를 생각하시라고. 그럼 이 용익물건을 다시 나누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말 그대로 지자가 들어가니까 토지다, 건물이다. 지자가 들어가면 토지겠지. 그래서 토지를 빌려서는 권리고 전세권은 토지도, 건물도 전부를 다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다. 예? 그게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그래서 용익물권 네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그 권리는 사용수익 처분제에서 뭘로 만들어진다? 사용수익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분권은 있다 없다? 처분권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싹 바꿔봅시다. 갑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뱅이라는 은행을 찾아왔어. 돈을 한 1억 빌려주세요. 하니까 은행에서 그냥 빌려줘, 담보 주세요 할까? 담보를 주세요 하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 1억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설정합니다. 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 채무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채무자.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를 설정하세요 하니까 갑이 자신의 100분지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어. 그럼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채권자가 약속한 대로 채무자에게 1억을 주겠죠. 그럼 채무자는 약속한 대로 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저당권을 설정한단 말은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은행에다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야.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소유권은 채무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뭐만 준다? 처분권만 맡기는 거예요. 처분권만 맡긴다. 그러면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처분권을 이렇게 딱 쥐고 있는 거야. 처분권을 쥐고 있다가 나중에 만기가 돼가지고 돈을 갚아주면 처분권을 돌려주고 돈을 안 갚아주면 어떻게 하지? 처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분한다를 뭐라고 하죠? 갱매를 넣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갱매 넣어가지고 갱락대금이 나오면 그 처분 대금으로부터 은행이 뭐라?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아야 한다. 그런 물건은 무슨 물건이라 한다?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담보 물건이다. 자, 담보 물건의 개념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담보 물건. 물건은 뭐라 했지 아까? 물건이 뭐예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것인데 담보 물건은 뭘 지배한다고요? 처분권을 지배한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데 그 지배의 대상이 몇 개고? 3개 아니야. 그러니까 물건법은 아주 간단한 법이에요. 물건법은 무조건 요 3개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요리를 하는 게 물건법이거든. 들어갈 때는 어려운데 물건법은 조금 더 가닥이 잡히면 쉬워. 그러니까 이 기본 구조부터 먼저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용익 물건은 뭘 지배한다? 사용 수익권을 지배하는 물건이 용익 물건이고 담보 물건은 뭘 지배한다? 처분권을 지배하는 물건이 담보 물건인데 담보 물건자는 처분권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용 수익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권이 없으니까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거야. 나중에 보면 수익이 뭐야? 과실이야, 과실. 아까 가선에 농사를 짓는다가 뭐야? 사용이죠. 가을에 가시를 딴다가 뭐야? 사과를 딴다. 수익 아니야, 수익. 그 수익이 고로 과실이거든. 그러니까 담보물권자는 수익권이 없으니까 가시를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는 게 원칙이 때리 생각하면 되겠지. 못 가져갑니다. 근데 이 담보물권은 어떤 것이냐? 담보물권은 또 3가지가 있어. 그것이 뭐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 하는 걸 나중에 물권법 안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안면이 많은 게 뭡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우리가 가장 밀접한 거는 저당권이죠. 예? 여러분이 중개사가 되면 맨날 보는 게 저당권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것이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이제 공사 현장에 가면 많죠. 예? 공사를 하다가 만대 가면 부도가 나가지고 하다가 만대 가면 프랭카드 붙여놨죠.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러면서 어제 하나 갖다 놓고 탁 공사 인부가 앉아있다고. 유치가 무슨 말이에요? 유치. 예, 유치장이 무슨 말이지? 에헤, 머리를 열으세요. 각 닫혀있지만 너무 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밑에 첫날이 돼서 그러나? 공부를 할 때 경직되어 있으면 머리가 확 닫혀. 그러면 들어가고 싶어도 지식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놀러 왔다 생각하고 편하게. 여러분은 마음을 편하게 먹어도 편할 수가 없는 존재야. 이 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년 시험이 끝날 때까지 자기가 아무리 편하고 싶어도 항상 머릿속에는 뭐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교에서 나 할 때까지는. 누가 원해서? 내가 원해서.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가야 된다니까. 남한테 뭐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누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없어.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가세요라고 방향만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지시된 방향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붙이고 따라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직되기에 편안하게 하세요. 경직되게 하면 뭐야? 그나마도 경직되어 있는 게 더 경직이 돼버리니까 굳어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좀 야들야들 해야 뭐지 스며들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야. 스며들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라니까. 편하게 한다 해도 안 편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나는 편하게 살아야지. 편하게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풀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편하게. 유치장에 모르는 사람 없다. 이가 경찰서 가면 있잖아. 뭐 하는데요? 가둬두는 데지. 그래도 약간 돌려서 잡아둔다 이러면 되겠다. 이제? 잡아둔다. 사람을 잡아두는 장소를 말한다. 유치장이다. 그럼 근자로 바꿔주면 되겠네. 유치가 뭐라고? 잡아둔다. 그거는 뭐야? 권리죠? 그럼 잡아두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왜 잡아두지? 사람을 잡아도 물건을 잡아도. 유치장은 사람을 잡아두는 데고 유치권은 물건을 잡아두는 거야. 왜 잡아두지? 돈 받을 것이 있으니까. 돈 받는다고 뭐야? 담보 아니야. 돈 받는 수단이 담보죠. 그런데 돈 받는 수단 중에서 물건을 꼭 쥐고 있는 돈 받는 수단이 유치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하려고? 공사 대금을 못 받았으니까 공사 대금 다 받을 때까지는 물건을 꼭 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거리다. 자, 자동차가 고장이 났네. 어디 가야 돼? 정비업체를 가겠지. 수리를 부탁했겠지. 수리 비용이 50만 원 나왔겠지. 그러면 자동차 정비공장 사장은 수리 비용 50만 원을 받을 뭐가 생겼다고?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돌려줘 잡아도 꼭 잡아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50만 원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동차 주인이 50만 원을 주면 내가 뭐 한다고? 자동차 돌려줄 거 아니야. 그러면 유치권을 풀어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아두고 풀어주고 이러면 되겠지. 그치? 그게 유치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거. 유치권이 뭐지? 달달 애우지 말고. 그러니까 물건을 잡아두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뭐 하려고? 돈 받는 수단으로서. 돈 받는 수단이 뭐지? 담보물건. 그래서 담보물건은 유치권, 질권, 답에 있는데 우리가 질권은 안 배웁니다. 왜 그러냐면 질권은 뭐냐면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이 질권인데 전당포에 물건을 맡길 때 부동산을 맡겨, 동산을 맡겨? 부동산 들고 가, 못 들고 가? 부동산 들고 가서 전당포에 맡길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권은 그 대상물이 뭐만 된다? 동산만 되니까 우리하고 관심이 있다 없다?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지. 우리는 아까 관심 대상이 뭐예요? 물건 중에서도 부동산만 관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은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질권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물건이 보다시피 용익 물건 3개, 담보 물건 3개, 6개 있죠? 요 6개를 합쳐서 뭐랬나? 요 6개를 합쳐서 제한물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까 소유권은 뭐지? 사람이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걸 뭐죠?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은 물건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완전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으로부터 사용 수익권이 떨어져 놓으면 뭐가 만들어져? 용익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 소유권으로부터 처분권이 떨어져 놓으면 뭐가 만들어져? 담보 물건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은 사용 수익 처분을 모두 지배한다. 제한적으로 일부만 지배한다. 그래서 무슨 물건이라 한다? 제한 물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물건은 자, 제한 물건이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사람이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한적으로 사용 수익권만 지배하면 무슨 물건? 용익 물건이 되고 제한적으로 처분권만 지배하면 담보 물건이 되고 용익 물건은 몇 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가지가 있고 담보 물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3가지가 있고 합쳐서 제한 물건은 몇 개? 6개가 있고 여기다가 소유권 1개를 더하면 몇 개? 7개가 되겠죠. 요 7개를 말한다? 본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권. 본권이란 말은 사람의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사람의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가진 권리가 7개라면 그럼 본질적인 내용이 없는 권리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것이 뭐냐 하면 점유권이에요. 점유권. 점유권은 본질적 내용과 관계없이 자, 우리가 읽을 때 점유권 이렇게 쓰거든. 자, 점이 무슨 말? 지고 있다. 근데 유치하고 같은 뜻이에요. 유치권 할 때 유치가 뭐예요? 지고 있다는 뜻이죠. 점도 진다는 뜻이거든. 점은 진다, 유는 있다. 그러니까 점유를 읽으면 어떻게 돼? 지고 있다. 지고 있다를 말한다? 점유다. 우리가 뭐 증가한다 이런 말 쓰죠. 예? 지금 여러분이 뭘 지고 있지? 책도 지고 있고 책상도 앉아있고 볼펜도 지고 있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내가 볼펜을 점유하고 있다. 내가 책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책하고 볼펜은 내 거야? 남의 거야? 내 거지. 그러니까 나는 볼펜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 소유권도가 있고 점유권도가 있는 거야. 자, 책상 글사는 내 거야? 학원 거야? 학원 거니까 내 거야? 남의 거야? 근데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점유권은 내 거니까 안 따진다니까. 지고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점유권이다. 그러니까 본권은 네 건 내 걸 따지는 거예요. 사용수익 처분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점유권은 이거는 안 따지는 거예요. 내 거든 남 거든 지고 있는 것 자체를 권리로 인정하는 걸 말한다? 점유권이다. 도둑도 점유권이 있을까? 갑의 시계를 어리한 사람이 훔쳐온 거야. 남의 시계를 훔친 사람을 뭐라 하지? 우리가 도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인이라면 뭐야? 도인이라면 저 결혼한 도사를 생각하지 말고 도가 뭐예요? 도둑조차 아니야. 그러니까 물건을 훔친 사람을 한다? 도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계를 누가 지고 있지? 도둑이 지고 있네. 그러니까 지고 있다가 뭐예요?
점유 아니야. 그러니까 도둑도 점유권이 있어 없어? 점유권 있는 거예요. 지고 있으면 네가 내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인정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그러니까 도둑도 점유권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것 자체를 권리를 하니까. 그래서 요 7개에다 한 개를 합치니까 몇 개? 8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은 몇 종류가 있다? 8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의 객체를 대충 본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권리의 주체는 누가 된다? 사람만 되고 권리의 객체는 누가 된다? 물건이 된다까지 봤습니다. 이게 이제 민법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그 기초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기초 개념 설명하는데 벌써 한 30분이 넘어간 거야. 이걸 봤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례를 가지고 민법의 틀을 이제 잡습니다. 첫날 틀을 잡으셔야 돼. 첫날 첫 수업이 민법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대신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극복을 잘 하셔가지고 이 시간 마침 내가 표를 하나 내드릴게요. 요 11월, 12월 달 동안에 이걸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어슴푸리하게라나 구조가 잡혀야 돼. 구조가 잡혀야 돼.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 한번 볼까? 물건이 무슨 말이에요? 내하고 1년 동안 잘 놀겠는가 아니면 삐그러지겠는가 이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이 인상이 누가?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랬다 그래요. 누가 무엇을. 물건이 뭐라고? 소유권이 뭐죠? 기지국에 이거 읽어. 소유권이 뭐요? 자꾸 기초 과정에서는 입으로 살살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언제냐면 3월달 넘어가서 4, 5월달 되면 이제 입 조심을 해야 돼. 내가 안다 이래가지고 막 입으로 말을 하면 옆 사람이 뭐라 그래? 싫어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나도 알고 있는데 공부에 방해돼 집중력이 떨어지도록 시부시부하고 있다고 그래 뭐라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입만 딸깍딸깍 이러면 돼. 내한테 뭐야? 아는 표만 내주면 돼. 크게 말은 하지 않고 중얼중얼하면 나는 귀가 좋아 안 좋아? 귀도 좋고 눈도 밝기 때문에 입만 봐도 저 사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안다니까. 그래야 내가 뭐야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이해를 했냐 안 했냐를 알아야 그다음 뭐야 넘어가든지 한 번 더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안다는 표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3, 4달 되면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때부터는 이제 말을 크게 하지 말고 조금씩 미리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시끄럽다면서 조용히 합시다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신경이 또 날카로운 사람도 있거든.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나중에 그 찰 거 아니야, 그지? 깍 차면 베리베리 사람이 다 있거든. 여러분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11월, 12월 달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기초가 잡혀줘야 돼. 이걸 안 잡은 상태에서 1월 달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1월 달에 온 사람들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 미리 오신 거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 올해 시험을 쳤는데 뭐 한 개 차이로 떨어졌다든지 2개 차이로 떨어진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5, 6월 달 돼서 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산이에요. 올해 2개 차이로 떨어졌다. 그러면 내년에 시험 칠 때 1년 다 하면 2개가 극복이 쉽게 될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험이란 것은 공부를 1년 더 한다 해가지고 뭐 실력이 확 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첫 해 시험 칠 때는 놀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죠,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 부족했죠. 그 다음에도 열심히 해야 안 해. 열심히 해도 또 뭐야? 그 사람의 능력이 2개 부족한 능력이야. 능력 자체가. 2개가 부족한 능력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2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래야 2개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공부란 것이 뭐, 그 노동일을 하듯이 시간만 때우면 실력이 늘어나는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완벽하게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한두 개 차이를 떨어진 사람들이 사실은 위험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일수록 빨리 와가지고 기초부터 단단히 다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실수를 안 하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공부라는 것은 허둥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 늦게 끝내. 빨리 끝내는 게 좋아. 공부를 1년 더 한다 해서 거기 실력이 확 늘어가지고 막 성공이 보상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공부는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면 1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기초부터 잘 다지셔야 돼요. 그리고 민법은 11월부터 해서 늦어도 언제까지? 4월 말까지는 가닥이 잡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1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2차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뭐 잔소리 하겠지만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4월달까지는 죽자 사자 뭘 봐야 된다? 민법을 보셔야 돼요. 민법이
전체 공부의 반입니다. 반 이상이면 민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건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 민법이 양도 많고 어렵다는 걸 안다고. 그게 극복이 돼야 되니까 민법을 절반 정도의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 달 그 기초 과정에서는 거의 막 80% 이상을 민법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습은 안 되겠죠. 뭐 이거도 모르니까 예습 안 되니까 복습을 하는데, 다른 과목들은 학원에서 열심히 들으시고 학원에서 해결을 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공부를 복습할 때는 민법 그 인강을 열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7일 중에서 하루는 또 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니까 쉬고, 6일 동안은 매일 민법 하는 날은 하루 종일 민법을 보고, 민법을 안 하는 날도 적어도 한 2-3시간 정도는 민법을 봐준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11월, 12월 달에 보내셔야 된다고. 그리고 1월 달부터는 또 민법만 할 수 없으니까 또 민법은 매일 보는데 또 1시간 정도 줄여서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험 끝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말고 민법을 계속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쭉 가셔야 돼요. 쭉쭉. 그래 해야 1차를 4월 말까지 끝내줘야 2차 공부를 할 수 있고, 이게 안 되면 뭡니까? 2차 공부를 못 합니다. 불안해서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러니까 제발 시킨 대로 하세요. 그래 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날 공부를 봤는데 모르겠다. 그럼 집에 가서 공부책을 또 나도 모르게 보고 있는 거야. 민법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봅니다. 기초로 보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100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이걸 팔고 싶어. 그래서 한 1억에 팔기로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억에 팔아야지라고 결정을 했다까지가 뭐죠? 의사. 의사는 어디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정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 을에게다가 100분지 토지를 1억에 살립니까? 라고 내 생각을 드러내는 걸 뭐라죠? 표시라고 합니다. 표시는 어디 있다?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무슨 말이에요? 내면적으로 결정된 내 생각을 외부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낸다를 말한다?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는 합성어요, 단일어요? 합성어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만나서 뭐가 됐다? 의사표시가 됐는데, 이때 갑이 을에게 100분지 토지를 1억에 살립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약. 청약은 뭐라고요? 의사표시인데 물어보는 의사표시. 약이 뭐죠? 계약. 청은 뭐지? 요청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청약이 무슨 말이야? 계약 맺기를 청한다를 줄여서 말한다? 청약. 청약은 성질이 뭐라고? 의사표시인데,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의사표시에도 이름이 있는 거야. 지금처럼 사세요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청약.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했어. 그럼 청약을 받는 을도 고민을 할까 안 할까? 해야지. 이렇게 살지 안 살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로 마음을 굳혔다가 뭐지? 의사.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마음속으로 말해야 돼? 상대방한테 알려야 돼? 알려야 되겠죠? 뭐라고? 그렇다면 이렇게 사겠습니다 라고 내 생각을 알리는 그 의사표시는 이름이 뭐다? 승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낙. 승낙. 승낙할 때 낙이 뭐예요? 허락한다 이런 뜻이거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줄게. 답을 한다. 답을 한다. 그러니까 청약은 물어보는 것이고 승낙은 뭐 하는 거다? 답을 하는 것인데, 물음과 답이 일치돼야 된다? 일치가 안 돼야 된다? 일치가 돼야 되겠지. 100분지를 1억에 살랍니까? 물어봤는데 9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이러면 합의가 돼야 안 돼요?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가 돼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일치가 되었다는 말 하지? 합의가 되었다. 합의가 무슨 말? 의사가 합치되었다. 줄여서 뭐?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3월 1일 날 합의를 본 거예요. 그 합의를 다른 말로 말합니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계약입니다. 근데 아까 의사표시에도 이름이 있듯이 계약에도 이름이 있다 없다? 계약에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대금 지급을 받기로 약속한, 매매 대금 1억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그런 계약은 이름이 뭐다? 매매다. 쉽게 말하면 물건을 넘겨주고 돈을 받기로 한 계약이 뭐라고? 물건이다.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물건을 빌려주고 돈을 받기로 하면 뭐가 될까? 그럼 뭐 임대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에도 이름이 있다고.
의사표시에도 이름이 있듯이 계약에도 이름이 있다. 그래서 3월 1일 날 합의를 통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자, 근데 계약은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만 해갖고는 목적 달성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이제? 을이 목적하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갑이 목적하는 것은 대금 1억을 취득하는 것인데 백날 약속만 해갖고는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행이 무슨 말? 약속을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은 무슨 말? 약속을 맺었다. 이행은 약속을 지킨다. 그럼 약속 지키는 날짜 된 거예요.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맺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봅시다. 계약을 맺으면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을은 약속한 대로 1억을 지급해야 될 뭐가 생겼다? 의무가 생겼고, 갑은 약속한 대로 뭐가 생겼을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갑의 의무는 을에게는 뭐가 돼요? 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을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을의 의무는 갑에게는 뭐가 될까? 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을이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준다는 것은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무는 상대방한테는 뭐가 된다? 권리가 되고 상대방의 의무는 나한테는 뭐가 된다?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권리 의무를 계약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채권 재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봅니다. 매매 계약을 맺으니까 을의 이름이 뭐야? 매수인이죠. 산 사람. 매수인은 약속한 대로 돈 1억을 줘야 되는 채무가 생기는 반면 약속한 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을 주세요 할 수 있는 채권이 생겼고 팔기로 약속한 사람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등기를 이전해야 될 채무가 있는 반면에 대금 1억을 주세요 할 수 있는 채권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시 본다. 계약을 체결하니까 뭐가 생겼다고? 채권, 채무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다라고 해서 채권 행위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계약이 무슨 행위라고요? 왜 채권 행위입니까? 채권을 발생시키니까. 그런데 채권만 발생해요? 채무도 발생해요? 채무도 발생하죠. 그래서 이 채권 행위를 다른 말로 의무 부담 행위다라고 합니다. 채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약속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분을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처분을 하는 단계는 아니야. 처분이라는 것은 넘겨준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거는 약속을 하는 거지. 넘겨주기로 약속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권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굳이 처분권은 필요 없어. 처분권이 필요 없습니다. 처분권이 필요 없으니까 남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도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이제 딱 고개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왜? 지금 요 단계를 지금 못 넘어간다. 남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건 될까 안 될까? 이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갈등이 지금 마음속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확 넘어가 줘야 돼. 그걸 용감하게. 논리적인 게 중요한 거야. 계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권이 필요 없다. 그럼 처분권이 없는 자도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래야지. 처분권이 필요 없다 했잖아. 처분권이 필요 없으니까 처분권이 없어도 계약을 맺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권이 필요 없다는 것은 남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갑이 A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3월 1일 날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행이 무슨 말이죠? 약속을 지킨다. 그럼 그 날짜가 되면 뭐 하면 돼? 약속을 지키면 될 거 아니야. A로부터 사가지고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물건도 사고 파는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계약 자유다 하는 말이 그런데 청와대를 사고 파는 계약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냥 쉬는 시간에 계약상에 적어봐라. 이 학원 건물을 내가 니한테 팔게. 계약을 체결했다니까? 얼마 줄래? 100억 줄게. 100억에 사고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채권 채무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니까 이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행을 하면 좋겠지. 100억 사가지고 넘겨주면 될 거 아니야. 못 넘겨주면 어떻게 해? 못 사가지고 못 넘겨주면 어떻게 해? 그때 이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책임을.
그게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자유롭게 하고 약속을 지켜주면 되고 못 지켜주면 어떻게 한다? 책임지면 되는 거지 뭐. 그게 계약법의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처분권이 필요 없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도 하자가 있다 없다? 하자가 없다 이래 가야 되는 거야. 바깥에 가서 내가 저 롯데마트를 니한테 팔게 그럼 살게 그럼 계약 체결이 됐어 안 됐어? 된 거야. 그 계약은 유효야 무효야? 유효니까 채권 채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행날짜 되면 저놈은 뭘 줘야 돼? 100억 줘야 되고 나는 뭘 줘야 돼? 롯데마트 등기를 넘겨주면 되겠네. 못 넘겨주면 어떡해? 책임지면 되고 그게 채무불이행이야. 책임지면 되고 담보 책임이죠. 그지? 담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5일날 약속 지킨 날짜 됐어요? 이행날짜 된 거야. 그럼 갑은 을에게 뭘 줘야 될까? 5일 되면 약속한 대로 등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될까? 5일 되면 약속한 대로 대금 1억을 주면 되겠네. 그러면 을에게 있던 돈의 소유권은 갑에게 넘어가고 갑에게 있던 토지 소유권은 어디로 왔습니까? 토지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온 거야. 그럼 소유권은 아까 말한 대로 물건이요? 채권이요? 물건이죠. 아까 물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소유권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이행을 하니까 갑에게 있던 소유권이 을에게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행을 무슨 행위를 한다?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넘겨주니까. 물건을 넘겨주니까 무슨 행위다? 물건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건행위다. 계약을 맺으니까 채권 재무가 발생했죠. 그래서 계약은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고 이행을 하니까 뭐가 발생했다고? 물건 변동이 났죠. 그래서 이행을 무슨 행위를 한다고? 물건행위다. 자, 거꾸로 한번 가볼까? 물건행위가 무슨 말이에요? 물건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행위가 무슨 말이에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면 되겠죠. 예? 그걸 따르면 돼. 그러면 이 물건행위를 또 다른 말로 말한다. 처분행위다라고 합니다. 자, 이 단계가 되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땅도 넘겨주고 돈도 넘겨주고 넘겨주는 게 뭐야? 처분 아니야. 그러니까 처분을 한다 해서 이거는 처분행위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되면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처분권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처분권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남은 땅은 등기를 넘기죠 못 넘기죠? 못 넘기죠. 넘겨주려고 하면 내가 사가 넘겨줘야지. 남은 등기를 넘겨줄 수 없고 남은 돈을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분권이 필요하고 더 이상 이행할 것이 있다 없다. 이제 목적 달성돼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권 취득했고 저 사람은 돈 취득했으니까 더 이상 두 사람 볼 일이 없어. 관계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목적 달성이 됐어 안 됐어? 이 단계에서는 목적 달성이 안 됐으니까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안 남긴다. 이행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그렇게 읽으시면 돼. 지금 아주 중요한 개념을 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구조를 보니까 채권행위가 빠릅니까? 물건행위가 빠릅니까? 채권행위가 빠르지. 쉽게 말하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이 난 거지. 계약을 안 맺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말한다. 원인행위다라고 하고 물건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될까? 결과행위다. 똑똑해요. 예? 똑똑한 사람이 있구만.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들도 치면 노란색이야. 뺑아리. 유치원생. 11월 12월 달에 유치원 가정이야.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달에 끝나고 나면 1월 달부터 뭐야? 초등학생이지. 뭐 1월 달. 6월 달까지가? 6월 달까지가 초등학생. 7월 달부터는 이제 중학생. 9월 달 되면 이제 고등학생 돼가지고 이제 시험 딱 치고 이제 대학 간다. 사회생활 하는 거야,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를 밟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내 손 잡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갈 시점이니까 내가 가자 이러면 잘 따라와야 돼. 뻗어야 돼. 뻗기고 이래 있으면 안 된다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그래서 머리가 백지 상태가 돼야 돼. 복잡해야 돼. 백지 상태.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처음 그린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 과거에 뭐 공부를 했든 말았든 이거는 싹 지워버리고 하고 날 때는 깨끗한 심정으로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나에게 맞춰진다 이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나를 따라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한테 물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물이 들어야 돼. 물이 들어야 된다. 비유를 하자면 여기 이제 민법이라는 큰 호수가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구경을 해야 될까? 푹 빠져야 될까?
푹 빠져가지고 민법이 세포 곳곳에 뭐야, 이 막 스며들어야 된다니까. 스며들어야 그게 공부가 되는 거야. 구경하는 사람은 암기는 하고 있지만 스며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응용력이 있어 없어.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암기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버려야 돼. 아는 거하고 암기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암기하는 거는 믿을 수 없어. 깜빡하면 까먹을 수 있고. 근데 아는 것은 믿을 수 있죠. 안정적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술을 엉망으로 취했어. 집에 찾아가, 안 찾아가? 집은 잘 찾아가. 술이 떡이다 집은 찾아간다고. 자, 집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암기하고 있다. 알고 있는 거야. 스며들어 있는 거야. 그 루트가 딱 스며들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도 그냥 가는 거야. 민법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심장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고난이 있더라도 마음이 막 동요가 되더라도 뭐야? 찾아가는 거야.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게. 스며들도록 해라. 그리고 생활이 단순화돼야 된다. 그래서 재건행위를 했기 때문에 물권 배설이 났다.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걸 한 글자씩 따서 뭐라 한다? 재건행위와 물권행위는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봅니다. 역시 이제 또 이제 살이 붙어 나가겠죠. 이제 계속 이 살이 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그런 말을 잘 떼셔야 된다. 이것이 여기까지를 잘 봤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는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데, 그림은 못 그리겠다. 여기까지만 일단 볼까?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쉬는 시간에 내가 그림을 한 개 드릴게요. 그 다음 시간부터 이걸 그림으로 이제 그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